회사에서 날린 따귀 한 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나는 약혼자 박지훈 씨의 회사 회식에 조용히 참석할 생각이었다. 내 신분을 과시하거나 밝힐 생각도 없었고 주목받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곧 내 남편이 될 그를 보았다. 그는 부장에게 하인처럼 불임을 당하며 수많은 동료 앞에서 대낮에 호통을 듣고 있었다.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도 그를 변호하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행동했다. 그 순간 나는 침묵 또한 잔인함의 한 종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똑바로 걸어가 그 회사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의 뺨을 때리고 그의 책상 위에 작지만 회사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명함 한 장을 내려놓았다. 한때 나를 무시했던 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난생 처음으로 직장에서 허리를 꼿꼿이 펼 수 있었다. 이야기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던 그 회식 자리에서 시작되었고 그 방에 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로 끝을 맺었다. 내가 약혼자의 회사 회식에 간 것은 연말에 서울 특유의 가랑비가 흩날리는 저녁이었다. 옷을 적실 정도는 아니었지만 마음을 시리게 하기에는 충분한 비였다. 회사는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고 통유리로 된 외관과 높이 걸린 간판은 성공한 이들의 세련되고 전문적인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했다. 그저 평범한 회식일 뿐이라고. 그가 일하는 곳을 보고 동료 몇 명에게 인사나 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심플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하지 않았다.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들었을 뿐이다. 나는 주목받고 싶지 않았다. 언제나 뒤에 서고 침묵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익숙했다. 지훈 씨는 그냥 와서 편하게 놀다가 우리 회사 평범해라고 말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넓은 공간에는 에어컨 소리만 고르게 울렸고 여직원들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를 또각거리며 지나갔다. 나는 약혼자 지훈 씨가 복사기 옆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든 채 덥지도 않은 날씨에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것을 보았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한쪽은 바지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다. 집에서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초라하고 지쳐 보였다. 그는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서류를 전달하고 상사에게 커피를 타주고 무언가 잘못할까봐 늘 주눅든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그를 부르기도 전에 날카롭고 권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 대리, 일 이따위로 할 건가? 보고서 세부 복사하라고 했지. 왜 한 부가 모자라? 목소리의 주인은 통유리로 된 회의실 안에 앉아 있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배가 나오고 셔츠 단추를 2개나 푼 채 넥타이는 헐렁했다.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책상을 손가락으로 탁탁 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불쾌함을 박자에 맞춰 표현하는 듯했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즉시 지훈 씨에게 쏠렸다. 그는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내가 겨우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바로 다시 복사하겠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마치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는 듯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 바쁜 척했다. 나는 옆에 서 있던 한 여직원에게 조용히 물었다. 저분이 부장님이세요?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섞인 비웃음과 함께 말했다. 네, 여기 부장님이요. 엄청 깐깐해요. 저분한테 찍히면 끝장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최 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훈 씨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박 대리는 외부인을 왜 회사에 끌고 들어와? 여긴 연애지라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야.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나는 지훈 씨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저 오늘 회식이 있다고 미리 보고드렸습니다. 누구한테 보고했는데? 내가 허락했어. 자네 신분이 뭔데 감히 외부인을 데려와?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다. 나는 지훈 씨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지는 것을 보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익숙했다. 무시당하고 하대받고 낮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에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냉기가 흘렀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매일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집에 와서 말없이 한숨을 내쉬던 이유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모든 억울함을 속으로 삼키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도 막지 않았다. 짝! 정적이 흐르는 공간에 울린 뺨 맞는 소리는 너무나 선명해서 나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최 부장은 뺨을 감싸쥐고 반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휘둥그레졌다. 회사 전체가 숨을 멈췄다.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놀라 입을 가렸다. 나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제가 당신을 때린 건 당신이 부장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모욕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뭔데 날 때려? 그가 얼굴이 벌개져 소리쳤다. 나는 대답 대신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회의실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이걸 읽어보시고 다시 이야기하시죠. 근처에 서 있던 한 직원이 우연히 명함의 내용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평범했던 회식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살아온 자들을 모두 휩쓸어 버릴 것이라는 것을. 그 따기 소리 이후 회사 로비는 기이할 정도로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다. 더 이상 복사기 소리도 키보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아까까지 일정하게 들리던 에어컨 소리마저 사라진 듯했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시선은 통유리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분노와 고통으로 숨을 헐떡이는 최 부장과 이제 막 손을 내린 채 미세하게 떨고 있는 내가 서 있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최 부장은 목이 쉰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당신이 뭔데? 여기서는 내가 법이야. 감히 직원들 앞에서 날 때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의 법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법은 찢어버려야 마땅하죠. 내 약혼자 지훈 씨는 뒤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굳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 두려움, 심지어 절망감까지 서려 있었다.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더 최악이 될 거야. 그는 내 팔을 살짝 끌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그만하고 우리 가요. 난 괜찮아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또 한 번 비수처럼 꽂혔다. 괜찮다고? 직장에서 억압받고 모욕당하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 최 부장은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비웃었다. 들었어? 당신 사람보다 저 친구가 더 분수를 아는군. 말단 사원은 딱 그 정도가 어울려. 나는 대꾸하지 않고 천천히 회의실 테이블로 다가가 그의 바로 앞에 명함을 내려놓았다. 계속 말하기 전에 이거부터 보시죠. 부장님.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마치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을 집는 듯한 태도로 명함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후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굳어지고 경멸하던 눈빛은 의심으로 그리고 서서히 당혹감으로 변해갔다. 근처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우연히 명함을 곁눈질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부장님, 이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무실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속삭임은 작았지만 점점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에 적힌 글자를 보려고 애썼다. 최 부장은 헛기침을 하며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동명이인이겠지. 이런 걸로 날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나는 였지만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름은 같을 수 있죠. 하지만 직책에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같은 건 우연이 아닐 텐데요.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재무팀의 한 여직원이 옆 사람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이 이름. 우리 모기업 주주 명부에서 본 적 있어요. 최 부장은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입 닥쳐.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전에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던 이들이 이제는 나를 다른 눈으로 조심스럽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훈 씨가 내 뒤에서 옷소매를 꽉 쥐며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서연 씨, 대체 누구예요? 나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최 부장에게 들릴 만큼만 작게 말했다. 조금만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오빠만 아는 게 아니라 모두가요. 최 부장은 애써 강한 척하며 명함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당신이 누구든 여기서는 내가 결정권자야. 내 직원은 내가 관리할 권리가 있어. 나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주주는 당신의 관리 방식을 바꿀 권리가 있죠. 그 말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몇몇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고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한 일에 엮이기 싫다는 듯 조용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나는 사무실 안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훑어본 뒤 천천히 말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온 건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명함에 적힌 직책 하나로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한 가지는 알려드려야겠네요. 세상은 부장이라는 의자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요. 밖에서는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북소리 같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 말이 끝난 후 최 부장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조용해졌다. 그 침묵은 평온함이 아니라 억지로 삼켜야 하는 당혹감이었다. 나는 그의 손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살찐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것이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로비의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지만 무관심하게 책상만 보던 시선들은 이제 몰래 나를 훔쳐보고 다시 최 부장을 쳐다보았다. 마치 누가 이곳의 진짜 권력자인지 저울질하는 것 같았다. 최 부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넥타이를 고쳐매며 처음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회식은 여기까지 하지. 다들 자리로 돌아가서 일 보도록. 아무도 즉시 움직이지 않았다. 몇 초가 흐른 뒤에야 한 사람씩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일에 집중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소문은 그 어떤 내부 이메일보다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지훈 씨는 여전히 내 옆에서 굳어 있었다. 로비가 한산해지자 그는 나를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괜찮겠어요? 저 사람들이 오빠를 더 힘들게 할까봐 걱정돼요.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일하는 공간 속에서 그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작고 위축되고 살아남기 위해 고개 숙이는 것에 익숙해진 남자. 오빠, 내가 천천히 말했다. 만약 저들이 오빠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오빠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부장실 문이 열리고 그의 비서가 긴장한 얼굴로 나왔다. 나는 그가 내 손을 놓을 때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을 느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줄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말고 다녀와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회의실 유리문이 닫혔다. 흐릿한 유리를 통해 최 부장이 서서 방안을 서성이며 무언가 손짓하며 말하는 것이 보였다. 지훈 씨는 그 맞은편에 늘 그랬듯 허리를 약간 숙인 채 서 있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최 부장이 이전처럼 큰 소리로 호통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여자는 대체 누구야? 어떻게 만났어? 자네가 지금 무슨 일에 엮인 줄 알아? 와 같은 단편적인 말들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로비의 분위기도 나아지지 않았다. 내 근처에 앉은 두 여직원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내가 듣기에는 충분했다. 명함에 적힌 이름. 우리 모기업 최대 주주 딸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설마 저렇게 평범하게 생겼는데? 생긴 게 문제야. 부장님이 방금 법무팀에 계속 전화하는 거 못 봤어.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15분도 채 되지 않아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떴다. 모든 게 시작됐어. 침착하게 있어.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여전히 제3자인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사실 나는 첫 번째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부장실 문이 열리고 지훈 씨가 먼저 나왔다.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은 처음처럼 당혹스럽지 않았다. 최 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뒤따라 나왔다. 그는 직원들 앞에서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박 대리는 오늘 일찍 퇴근하도록 해. 며칠 뒤에 다시 얘기하지.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양보였다. 지훈 씨는 수많은 질문이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오빠. 우리가 건물을 나섰을 때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젖은 아스팔트가 저녁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다. 지훈 씨가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서연 씨, 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숨긴 게 아니에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을 뿐이에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시각, 건물의 최상층에서 최 부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땀으로 흠뻑 젖은 셔츠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앞 컴퓨터 화면에는 내가 준 명함의 이름이 검색 결과에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혼잣말을 했다. 만약 정말 그 여자라면 나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린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전화가 오가고 긴급 회의가 소집되고 낡은 서류들이 다시 들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저녁거리에서 그의 손을 잡고 걸으며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평온한 삶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바깥 날씨는 이상할 정도로 맑고 화창해서 내 무거운 마음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지훈 씨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피곤한 얼굴의 미간에는 이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주름이 잡혀 있었다. 아마 어제 회사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밤새 뒤척였을 것이다.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모든 것을 평범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가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서연 씨, 회사에 무슨 일 생겼나 봐요. 그가 낮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놀란 척했다. 무슨 일인데요? 방금 내부 메일이 왔어요. 그는 휴대폰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금일 외부 독립 감사팀 및 감찰팀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전 부서원은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럼 평소처럼 출근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는 무언가 더 묻고 싶은 눈치였지만 결국 한숨만 내쉬었다. 왠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때로는 간단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야만 할 때도 있는 법이죠. 그가 떠난 후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이 순간부터 톱니바퀴가 더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한번 굴러가기 시작한 돌은 쉽게 멈출 수 없다는 것. 그날 회사는 평소의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다. 로비에서부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낯선 얼굴들이 보였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아무도 웃거나 떠들지 않았고 모여서 잡담하는 사람도 없었다. 잡담 대신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과 바쁜 발걸음만 오갔다. 지훈 씨가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최 부장의 비서가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거만하지 않았다. 박 대리님, 회의실로 와주세요. 그는 익숙한 반사신경으로 일어섰다가 멈칫했다. 어느 회의실이죠? 대회의실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다. 대회의실. 그곳은 지금까지 임원들과 고위급 간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그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지만 동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무관심이 아니었다. 놀라움, 심지어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회의실에는 최 부장이 이미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감사팀 대표, 법무팀 대표, 그리고 지훈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 부장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오늘 박 대리를 부른 건 자네의 업무 기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야. 지훈 씨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주먹을 살짝 쥐었다. 하지만 최 부장의 다음 말은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앉게, 서서 듣는 것도 호통을 듣는 것도 아닌 앉으라는 권유였다. 낯선 남자가 서류철을 열고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지난 3년간 X 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한 사람이 박지훈 대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군요. 남자는 담담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훈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언젠가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해줄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저는 지시받은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모든 최종 보고서는 부장님께서 결재하셨습니다. 방안은 침묵에 잠겼다. 최 부장은 시선을 피한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언가를 기록한 뒤 말을 이었다.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 보십시오. 이 시간부로 박 대리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잠정 보류될 겁니다. 징계도 해고도 아닌 잠정 보류. 그가 회의실을 나설 때 다리가 아직 약간 떨리고 있었다. 동료들이 그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각 부장실 문이 닫혔다. 최 부장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한숨을 내쉬었다. 남자 중 한 명이 서류철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저희는 모든 항목을 철저히 조사할 겁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 부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훈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침묵하다가 나를 돌아보았다. 서연 씨,
오늘 회사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다르게 대했어요. 나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어떻게요?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오빠는 진작에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그는 감사와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내 손을 꽉 잡았다. 서연 씨,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죠?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가볍게 쥐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밖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지만 저 건물 안에서는 회의실 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 파도가 이제 막 해안에 닿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지훈 씨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앞에 놓인 밥그릇은 거의 비지 않았다. 나는 오늘 하루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어떤 야근보다 그를 더 지치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업무량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폭풍의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다. 전화 한 통, 그리고 또 한 통,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는 화면을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나는 스피커폰이 아니어도 건너편의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와 사귄 이후로 나는 그런 종류의 전화에 익숙했다. 당부, 질책, 안부.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언제나 돈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그의 위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예, 사람들 말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크지는 않았지만 날카로웠다. 오늘 너희 회사에 큰 감사팀이 들이닥쳤다는데 사실이니?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맞아요. 듣자 하니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너 대회의실에도 불려갔다며. 그는 깜짝 놀랐다. 네? 어머니가 어떻게 아셨어요?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조용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게 천천히 들려왔다. 내 둘째 외삼촌 지인이 너희 회사에 다닌다잖니. 다들 지금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구나. 그는 네. 라고 대답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이번 주말에 둘이 집에 와서 밥 먹자. 할 얘기가 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가 작게 말했다. 나는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더 공정해질 수는 있겠죠. 주말에 우리는 지훈 씨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익숙한 다세대 주택, 좁은 골목길, 이웃 아주머니들은 여전히 문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지훈 씨의 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이전처럼 차가운 눈으로 보지 않으셨다. 어색하지만 전보다 친절하고 동시에 무언가를 떠보는 듯한 미소로 나를 맞이하셨다. 아버님은 과묵하셨지만 내가 신경 쓰지 않을 때마다 몰래 나를 쳐다보셨다. 그날 저녁 식사는 모두가 아주 천천히 먹었다. 마침내 어머님이 먼저 수저를 내려놓으셨다. 아가씨는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집에서 무슨 일 하나? 익숙한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무시하는 투가 아니라 탐색하는 어조였다. 나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프리랜서라. 지훈 씨의 여동생이 끼어들었다. 듣자 하니 언니, 아는 사람이 엄청 많다면서요? 식탁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지훈 씨가 무슨 일이냐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여동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소문이 그렇다고요. 언니 덕분에 오빠 회사에 감사팀이 떴다는 말도 있고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어머님이 서둘러 말을 끊었다. 쓸데없는 소문이야. 말 조심해라.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속 생각도 똑같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님이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해라면 그만이지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나를 보았다. 아가씨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 곧 한 가족이 될 텐데 서로 숨기는 게 있어서야 쓰겠나. 나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다. 한때는 익숙하고 가깝게 느껴졌던 얼굴들이 이제는 수많은 질문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 다만 너무 일찍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들이 있을 뿐입니다. 어머님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지훈 씨를 돌아보았다. 오빠는 알고 싶어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싶어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모든 것이 명확해지면 모두가 계신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이 가족이 더 이상 나를 예전처럼 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평범한 말단 사원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미지수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 씨는 평소보다 차를 천천히 몰았다. 서연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세상이 내 세상과 너무 멀까봐 두려워요.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노란 가로등 불빛을 보았다. 오빠, 내가 대답했다. 나는 한 번도 오빠보다 높은 곳에 서고 싶었던 적 없어요. 단지 오빠가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으면 했을 뿐이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운전대를 쥔 그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다른 곳에서 최 부장은 사무실에 앉아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가 꺼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그 집안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이 일이 더 퍼지면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그리고 나는 알았다. 거짓된 평온의 날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지훈 씨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한 지 사흘 후 점심 무렵에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몇 초간 화면을 응시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실례지만 며칠 전 저희 회사에 오셨던 분 맞으십니까?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예의를 차리려 애썼지만 조급함이 묻어났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최 부장님 비서입니다. 부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잠시 개인적으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생각보다 이른 전화였지만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다. 좋아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몇 분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직 햇살이 익숙한 길 위로 쏟아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웠다. 하지만 나는 그 평화로움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후에 나는 그들이 약속한 카페로 갔다. 화려한 곳이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내가 들어섰을 때 최 부장은 이미 가장 안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며칠 전 회사 로비에서 손가락질하며 호통치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하실 말씀이 있다면 바로 하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누가 들을까봐 주위를 살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은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신뢰되는 행동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과가 며칠 전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겠지만 나에게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사과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답했다. 저를 부른 이유가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깍지 꼈다. 아가씨 신분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 친구, 박지훈 대리가 약혼자분이시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그 친구, 능력 있는 친구입니다. 나는 그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 제가 예전에 좀 지나치게 엄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옅게 비웃었다. 그걸 엄격했다고 표현하시나요?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내 쪽으로 살짝 밀었다. 직위 조정 및 연봉 인상, 프로젝트 변경 제안서입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나는 서류철에 손도 대지 않았다. 이런 종이 몇 장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단지 회사에 물러설 길을 하나 열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평온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물러설 길이요. 아니면 부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편안히 앉아 계실 길이요. 우리 사이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옆 테이블에서 숟가락이 커피잔에 닿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쉬었다. 과거에 깨끗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답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 전에 그 점을 먼저 생각했어야죠. 만남은 악수 없이 끝났다. 내가 일어나 자리를 뜰 때 그가 뒤에서 불렀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더 많은 것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더 이상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날 밤 지훈 씨는 늦게 귀가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바로 말했다. 오늘 부장님이 저를 따로 만났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던가요? 그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사과하면서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어요. 나는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서연 씨 때문에 무언가를 받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창피해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두려워요. 언젠가 이 모든 게 무너졌을 때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할까봐.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빠, 만약 모든 것이 불공정 위에 서 있다면 그건 언젠가 무너지는 게 당연해요. 나는 오빠가 높은 곳에 서길 바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자리에 서길 바라는 거예요.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목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나한테 모든 사실을 말해줄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에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바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의 만남이 실패한 타협의 첫걸음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회사는 기묘한 상태에 빠졌다. 이전처럼 시끄러운 호통 소리는 없었지만 그 대신 무겁고 긴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작게 기침만 해도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였다. 비공개 회의가 계속해서 열렸고 부장실 문은 거의 항상 닫혀 있었다. 그의 사무실 불은 종종 아주 늦게까지 켜져 있었고 어떤 날은 자정이 다 되어서도 꺼지지 않았다. 지훈 씨는 며칠 동안 최 부장이 계속해서 윗사람들에게 불려가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 윗사람들은 이전에는 그가 자랑과 도전을 섞어 언급하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회의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의 얼굴은 조금씩 더 어두워졌다. 부장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훈 씨가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다. 아무에게도 큰 소리를 못 내요.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짜 압박이 이제 막 그를 조여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지훈 씨는 인사기록을 보충하기 위해
인사과에 불려갔다. 아주 평범한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그에게 과거 프로젝트와 관련된 몇몇 서류에 다시 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거의 탈진할 정도로 일했지만 공로는 그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프로젝트들이었다. 서류가 인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우연히 복도 끝에 있는 작은 회의실 근처에 서게 되었다. 회의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우연히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 일이 더 이상 새어나가게 둘 순 없어. 최 부장의 낮지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다른 남자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 여자 이름은 이미 며칠 전부터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어. 지훈 씨는 멈칫했다. 자네는 그 여자가 고작 그 말단 사원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나? 그 남자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그 여자는 지금 길을 닫고 있는 거야. 최 부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아직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잖아. 남자는 옅게 웃었다. 정말 그렇게 믿나? 만약 이길 확신이 없었다면 그날 자네 회사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을 거야. 지훈 씨는 밖에서 굳어버렸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그리고 다음 말이 그의 온몸을 차갑게 만들었다. 자네는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해야 해.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그 여자가 자네에게 물러설 길이라도 남겨줬으니까. 다른 사람이었다면 자네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했을 거야.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귀는 멍해지고 머릿속은 텅 비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다. 그녀의 신분, 길을 닦는다.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날 밤, 그는 아주 늦게 귀가했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들었어요. 그가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나는 굳어버렸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서연 씨에 대해서요.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당혹감과 고통으로 가득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조용히 물었. 그는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능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요.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오빠는 작지 않아요. 단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는 화가 나서가 아니라 혼란스러워서 내 손을 뿌리쳤다. 내 기분 알아요?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내 인생 전체가 사실은 내가 대본도 모르는 연극 무대 위에 서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라고요. 가슴이 아팠다. 나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는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오게 될 줄은 몰랐다. 오빠, 내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한 번도 오빠를 내 게임의 일부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두려웠어요. 나는 인정했다. 오빠가 나를 다른 눈으로 볼까봐. 내가 동정심 때문에 오빠 곁에 있다고 생각할까봐. 그는 눈이 붉어진 채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도시는 불을 밝혔지만 우리가 앉아 있는 방은 희미하고 무거운 빛에 잠겨 있었다. 다른 곳에서 최 부장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모르는 번호로 온 부재중 전화 두 통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 파도가 더 이상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똑똑히 깨달았다. 만약 내가 모든 진실을 곧 털어놓지 않는다면 나는 권력 때문이 아니라 두 세계 사이의 거리 때문에 그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둘 다 잠들지 못했다. 지훈 씨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고르지만 무거웠다. 나는 그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익숙한 천장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눈 한 번 깜빡이면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이전처럼 온전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항상 진실을 말할 시점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충분히 명확해지고 충분히 안전해지면 그때는 모두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진실은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새벽녘에 지훈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즉시 벌떡 일어났다. 네, 어머니. 몇 마디 듣지 않았는데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갈게요. 그는 나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말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대요. 이른 아침에 병원은 사람들로 붐볐다. 소독약 냄새, 바쁜 발걸음 소리, 계속해서 울리는 환자 호출 소리가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지훈 씨의 아버님은 병상에 누워 계셨다. 창백한 얼굴, 링거를 꽂은 팔, 굳게 감은 두 눈. 어머님은 곁에서 눈이 퉁퉁 부은 채 앉아 계셨고 여동생은 벽에 기댄 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고혈압 쇼크라고 하시더구나. 다행히 빨리 모시고 와서 괜찮다고는 하는데. 지훈 씨는 굳은 채 서서 두 손을 꽉 쥐었다. 최근에 건강이 좀 좋아지셨는데 어머님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탐색이나 의심이 아니었다.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아가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요 며칠 동안 애비가 고민이 많았어. 자꾸 사람들한테서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서 나는 그 소문 속삭임, 아무도 감히 직접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이해했다. 여동생이 갑자기 불쑥 내뱉었다. 언니, 대체 누구신데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질문은 병실에 무거운 돌처럼 떨어졌다. 지훈 씨가 동생을 향해 휙 돌아보았다. 너 조용히 해. 그리고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이번에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당혹감이 없었다. 오직 피로감만 남아 있었다. 서연 씨, 그가 천천히 말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아마 나중에는 기회조차 없을지도 몰라요. 나는 병상에 누워있는 남자와 눈물을 애써 참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가족과 나 사이에 서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병원 복도로 나갔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드렸던 명함, 기억해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에 적힌 이름, 제 이름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희 집안이 오빠가 다니는 회사의 모기업 대주주예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을 이었다. 최근의 감사나 감찰은 제가 화가 나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했던 비리들 때문이었어요.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럼 나한테는 왜 접근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아플 정도로 작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오빠가 그곳에서 유일하게 내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도 나를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줬으니까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슬픈 미소였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고마우면서도 내 인생의 구경꾼이 된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오빠가 이 일에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엮였잖아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그날 우리 회사에 들어선 순간부터 나는 침묵했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어머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혼란스러워 보였다. 아마 그녀는 자신이 무시했던 여자가 대체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지훈 씨가 먼저 병실로 돌아갔고 나는 몇 분간 홀로 남았다. 나는 벽에 기댄 채 파도처럼 밀려오는 피로감을 느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즉시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모든 것을 더 현실적으로 만들 뿐이었다. 내가 돌아갔을 때 아버님이 깨어 계셨다. 그는 쇠약하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그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 아들놈 고개 들게 해준 사람 맞나? 나는 깜짝 놀랐다. 지훈 씨는 아버지를 보았다가 나를 보았다. 자네를 탓하는 게 아니야. 아버님이 말을 이었다. 다만 이제부터 이 집이 예전처럼 평온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어쩌면 그 평온함이 원래부터 환상이었을지도 모르지. 오후에 병원을 나설 때 지훈 씨는 내 손을 아주 꽉 잡았다. 서연 씨, 그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세상에서 어디에 서야 할지 이해하기 위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다른 곳에서 최 부장은 새로운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군. 그리고 나는 똑똑히 깨달았다. 이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라 권력과 사랑, 그리고 자존심 사이의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병원에서의 그날 이후 지훈 씨는 거의 완전히 변했다. 시끄럽거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걷던 사람이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도 허리를 펴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조용한 변화였다. 그는 여전히 정시에 출근했고 낡은 셔츠를 입었고 이전의 그였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고 체념하지도 않았다. 그는 프로젝트 회의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이 맡았던 업무를 가로채려 할 때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큰 소리도 날카로운 어조도 아니었다. 단지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제가 책임졌습니다. 제가 발표하도록 해주시죠. 라는 명확한 한마디였다. 회의실은 몇 초간 조용해졌다. 놀라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최 부장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권위의 끄덕임이 아니라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사람의 끄덕임이었다. 그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가 두렵지 않았냐고 묻지 않았다. 그가 이미 충분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댁 식구들도 천천히 변했다. 어머님은 더 이상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를 아는지, 사실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으셨다. 그 대신 아주 다른 질문들을 하셨다. 아버님은 요즘 많이 괜찮아지셨다. 너희들 밥은 잘 챙겨 먹니? 일하느라 힘들지. 그 질문들이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거리감이 있지도 않았다. 나는 그것이 어머님에게는 아주 큰 진전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어느 날 오후 부엌에 어머님과 나 둘만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아가씨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야. 나는 멈칫했다. 이 집안은 그녀는 여전히 나무를 묻히며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조용히 사는 데만 익숙했어. 갑자기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처지가 되니 영 익숙지가 않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해합니다, 어머님.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 아버님 말이 맞아. 고개 숙이고 사는 평온함은 가치가 없어. 그것은 내가 어머님에게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선택에 직면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지훈 씨를 앉히고 그의 앞에 얇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오빠, 이거 읽어봐요. 그가 열어본 것은 내 이름이 서명된 사직서였다. 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회사와 관련된 모든 직접적인 관리직에서 물러날 거예요. 나 때문에요. 그가 바로 물었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를 위해서요. 그는 침묵했다. 내가 천천히 말했다. 오빠가 걷는 모든 걸음 뒤에 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있든 없든 오빠가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알아요. 하지만 어떤 권력은 쥐고 있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강할 때도 있어요.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일어나 나를 꽉 안았다. 날 믿어줘서 고마워요. 며칠 후 소식은 회사 전체에 퍼졌다. 내가 자회사 내부 문제에 대한 모든 개입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뗐다는 것.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당혹스러워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최 부장이 지훈 씨를 불렀다. 이번에는 회의실이 아닌 그의 개인 사무실이었다. 박 과장.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소식 들었나?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었습니다. 최 부장은 복잡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부터 자네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네 자신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야. 지훈 씨는 아주 평온하게 대답했다. 네, 저도 그것을 바랍니다. 최 부장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처음부터 자네를 잘못 봤던 것 같군.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걸었다. 익숙한 도시였지만 느낌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후회 안 해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만약 권력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곁에 둬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럼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줘요.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곁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선가 최 부장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새로 업데이트된 주주 명단을 보며 그는 똑똑히 깨달았다. 낡은 게임은 끝났고 남은 사람들은 변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두 명의 동등한 사람으로서 함께 걸어갈 인내심이 있느냐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기회는 아주 평범한 아침에 지훈 씨에게 찾아왔다. 거창한 임명장도 화려한 약속도 아니었다. 아침 8시 12분에 도착한 너무나 간단해서 놓치기 쉬운 제목의 짧은 내부 이메일 한 통이었다. 신규 프로젝트 책임자 배정건. 이메일을 다 읽은 지훈 씨는 책상 앞에서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주변 동료들은 여전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조용히 웃고 떠들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 프로젝트, 크고 복잡하고 위험 부담이 많은 바로 그 프로젝트는 이전에 그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바로 그 일이었다. 이번에는 그의 이름이 첫 줄에 적혀 있었다. 지원도 협력도 아닌 책임자로서. 그날 오후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의 눈빛을 보았다. 기회를 받은 사람의 눈빛이자 동시에 실패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똑똑히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 프로젝트 저한테 맡겼어요. 그가 낮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맡을 거죠? 그는 망설임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네, 맡을 거예요. 하지만이라는 단서도 나에게서 보증을 구하는 눈빛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았다. 시댁 식구들도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지 않았다. 아버님은 거의 2주 만에 퇴원하셨다. 그분이 집에 오시는 날
나는 지훈 씨와 함께 일찍 갔다. 어머님은 더 이상 이전처럼 거리를 두지 않으셨다. 그녀는 나에게 부엌일을 도와달라고 하셨고,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경계심은 없었다. 식사 중에 아버님이 밥그릇을 내려놓고 지훈 씨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너 신중하게 생각한 거냐? 지훈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아버님. 기회가 큰 만큼 책임도 크겠죠. 우리 집은 내 뒤를 봐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아버님이 천천히 말씀하셨다. 너는 오직 너 자신에게만 의지해야 한다.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나를 돌아보셨다. 그리고 아가씨, 그가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자네가 누구인지 묻지 않겠네. 단 한 가지만 묻지. 만약 나중에 이 녀석이 넘어지면 그 곁에 서줄 수 있겠나? 나는 아버님을 보며 아주 분명하게 대답했다. 네, 아버님. 하지만 대신 일으켜주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곁에 서 있을 겁니다. 아버님은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그것은 내가 이 가족이 나를 신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기로 선택했는지를 보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처음으로 뚜렷하게 느낀 순간이었다. 변수는 그가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2주째에 발생했다. 한 주요 협력사가 갑자기 철회 의사를 밝혔다. 긴급 회의가 계속되었고 압박은 책임자인 그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인사 변경 때문이 아니냐고 암시했고 누군가는 침묵했지만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그는 아주 늦게 집에 왔다. 셔츠는 구겨지고 넥타이는 손에 들려 있었으며 피곤함이 역력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그가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해요. 나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했다. 아니요. 뒤에 아무도 없다고 해도 더더욱 아니요. 그 순간 나는 그가 더 어려운 길이지만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틀 후 최 부장이 그를 불렀다. 호통도 변명도 없었다. 자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네. 그가 말했다. 하나는 프로젝트를 축소하는 것. 안전하지만 혁신은 없지. 다른 하나는 기존 방향대로 계속하는 것. 위험 부담이 크고 지훈 씨는 몇 초간 침묵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 부장은 그를 평가하는 눈빛이 아니라 기다리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사흘 주지. 그 사흘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곁에 있었을 뿐 묻거나 재촉하지 않았다. 셋째 날 밤 그는 내 앞에 두꺼운 기획안을 내밀었다. 만약 성공하면 그가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 기대를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실패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럼 그냥 해요. 결정회의는 수요일 아침에 열렸다. 그는 위험을 피하지도 결과를 미화하지도 않고 천천히 명확하게 발표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오랫동안 조용했다. 그리고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추진하게. 단 두 마디였지만 많은 것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날 오후 그가 나에게 전화했다. 그들이 동의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오빠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내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게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랫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저 손을 잡고, 서연 씨, 그가 말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당신에게 청혼하고 싶어요. 보호받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된 사람으로서. 나는 그를 바라보며 심장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네, 좋아요. 권력도 지위도 아닌 마침내 우리가 동등하게 섰기 때문에.
어디선가 최 부장은 인사 명단을 보다가 지훈 씨의 이름에서 오랫동안 멈췄다. 그는 한때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한 번 일어서면 누구도 다시 고개 숙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이제부터는 비밀이나 권력이 아닌 성숙한 두 사람의 선택으로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통과된 후 회사는 이전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단계에 들어섰다. 공기는 감찰 기관처럼 무겁지도 이전처럼 거짓된 평온을 가장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낡은 질서가 무너졌지만 새로운 질서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지훈 씨는 매일 아침 이전보다 더 느긋한 걸음걸이로 회사에 들어섰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자비를 시키는 말단 사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뚜렷하게 느꼈다. 한때 그에게 호통치던 사람들은 이제 조심스러운 어조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전에는 상급자에게만 발송되던 이메일에는 이제 그의 이름이 주요 수신인 목록에 포함되었고 심지어 누군가는 그의 책상으로 커피를 가져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과장님, 이 부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거절하지 않았지만 이전처럼 서둘러 돕지도 않았다. 그는 꼼꼼히 읽고 되묻고 수정을 요청했다. 진짜 책임자가 하는 방식 그대로. 누군가의 눈에는 불편함이, 누군가의 한숨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그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최 부장은 가장 뚜렷하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사무실 한가운데서 시끄럽게 등장하지도 대낮에 호통치는 습관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주재하는 회의는 이제 더 짧고 집중적이었으며 특히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이 한산해졌을 때 그는 지훈 씨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불렀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박 과장, 앉게. 최 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차분한 눈빛으로 앉았다. 최 부장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고 있나? 너무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을 잊어버리게 돼. 지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예전에 나는 최 부장이 말을 이었다. 자네가 그저 압박을 잘 견디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알고 보니 자네는 올바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군. 그는 최 부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복수하기 위해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기다렸을 뿐입니다. 최 부장은 희미하게 웃었다. 피로감이 섞인 미소였다. 그것은 명확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 같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 회사의 변화는 빠르게 밖으로 퍼져나갔다. 지훈 씨의 가족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다. 그 회사에서 온갖 자비를 다한다더라가 아니라 듣자 하니 그 친구 지금 큰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다더라. 부장도 함부로 못한다던데. 어머님은 처음에는 그저 침묵했지만 그날 밤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거셨다. 예, 요즘 일은 괜찮니? 지훈 씨는 약간 놀랐다. 네,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힘들면 몸 챙겨가면서 해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지훈 씨는 그것이 이전에 거의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아버님은 달랐다. 그는 많이 묻지 않았지만 아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했을 때 단 한마디만 하셨다. 제대로 해라. 다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하게 만들지 마.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나는 약속했던 대로 한 걸음 물러서 있었다. 나는 그의 회사에 가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으며
어떤 결정에도 개입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궁금해했고 누군가는 반신반의했지만 나는 지금이 그가 가장 혼자 서 있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그는 아주 늦게 집에 왔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오늘 임원진하고 논쟁했어요. 그가 목이 쉰 소리지만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래서요? 전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제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꽉 잡았다. 서연 씨, 난생 처음으로 내가 누구에게도 자리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오빠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만약 그날 당신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진작에 그만뒀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만약 그날 오빠가 충분히 뛰어나고 충분히 인내심 있지 않았다면 내가 몇 번을 들어갔어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침묵했지만 그것은 안도감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최 부장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인사 명단을 다시 보고 있었다. 그는 지훈 씨의 이름에서 오랫동안 멈췄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중얼거렸다. 충분히 오랫동안 짓눌러야만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는 법이지. 양가 상견례는 아주 평범한 오후에 결정되었다. 좋은 날도 특별한 날도 아니었다. 어머님은 전화로 짧게 한마디 하셨다. 이번 주말에 혹시 아가씨 댁이 시간이 괜찮으시면 오셔서 식사나 같이 하시지요. 부연 설명도 애두르는 말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그녀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를 이해했다. 우리 부모님은 조금 일찍 도착하셨다. 격식 있는 정장도 값비싼 선물도 아니었다. 그저 간단한 과일 바구니와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반찬 몇 가지뿐이었다. 아버지는 차 안에서 나에게 작게 말씀하셨다. 그 집에 가서 우리는 우리답게 행동하면 된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 씨의 집은 여전했다. 익숙한 다세대 주택.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정갈한 집. 단 한 가지, 이번에는 분위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탐색하는 느낌도 어색한 침묵도 없었다. 그 대신 서로를 진정한 존중으로 대하려는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문을 연 것은 어머님이셨다. 그녀는 우리 부모님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사부인, 사돈어른. 단 세 마디였지만 나에게는 아주 큰 진전이었다. 식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풍성했다. 아버님이 먼저 잔을 드셨다. 오늘 양가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는 어려운 말은 않겠습니다. 그저 앞으로 두 아이가 서로를 존중하며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가 함께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말에 식탁은 몇 초간 조용해졌다. 어머님은 고개를 숙여 모두에게 음식을 덜어주시고는 천천히 말씀하셨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저 아이가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식탁 아래에서 지훈 씨의 손을 살짝 쥐었다. 그는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다.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너무 높은 곳에 있고 제 아들은 너무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요. 우리 아버지는 그녀를 아주 평온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낮고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란히 섰을 때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어머님은 말이 없으셨다. 잠시 후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다. 아가씨도 속상한 일이 많았을 게야.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위치로만 보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당황하게 되는 법이지요.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이 변명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식사 후 두 아버지는 핏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셨다. 일 이야기도 직책 이야기도 아니었다. 그저 자식들 이야기, 어려운 살림 이야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억울함을 삼켜야 했던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어머님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말했다. 알고 있니? 그 애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네가 가난해서도 부자라서도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그 애가 평생 다른 사람 뒤에 서서 살게 될까봐 두려웠다.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이 제 뒤에 서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이제는 믿는다. 그 말에 내 목이 메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훈 씨는 아주 천천히 차를 몰았다. 익숙한 도시의 불빛이 평화롭게 느껴졌다. 서연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과 그렇게 이야기하실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차창 밖을 보았다. 오늘은 누구도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옅게 웃었다. 마음이 가벼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오빠가 누구를 위해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나 대신 나서지 않아 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만약 내가 대신 나섰다면 오빠는 영원히 제대로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어디선가 최 부장은 양가가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저 침묵하다가 비서에게 말했다. 이제 보니 이건 더 이상 권력 게임이 아니었군.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어떤 승패는 회의실이 아니라 가족의 식탁 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의 결혼식은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맑은 햇살이 비치는 아침에 열렸다. 날씨는 마치 그때 우리 두 사람의 마음 같았다. 평온하고 성숙하고 더 이상 많은 걱정이 없는 특별한 하객도 언론도 사교적인 축사도 없었다. 오직 우리 두 사람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진심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있었다. 지훈 씨는 평범한 정장을 입고 내 앞에 서 있었다. 화려하지도 비싸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내가 회사에서 처음 만났던 날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주눅들지도 자신감 없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 그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이것이 더 이상 뒤처질까 두려워하던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스스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혼식에서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너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할게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작고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힘든 일이 있다면 당신 혼자 앞에 서게 하지는 않을게.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의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등을 돌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다. 이번에는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지도 뒤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결혼 후 삶은 금세 평범한 리듬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매일 출근했고 회의를 했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태도로 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곳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처럼 일했다. 그가 책임진 프로젝트는 점차 안정 궤도에 올랐다.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모든 결정은 명확하게 기록되었다. 실수가 있을 때는 그가 책임졌고 성공이 있을 때는 공로를 피하지 않았다. 최 부장은 더 이상 그를 명령하는 투로 부르지 않았다. 그저 박 부장, 이 부분 좀 다시 봐주게
라고 말할 뿐이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았지만 충분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한 번은 최 부장이 엘리베이터에서 그의 옆에 서서 아주 작게 말했다. 알고 보니 공정함으로 유능한 사람을 붙잡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더군.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말이 뒤늦은 인정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았다. 시댁 식구들도 아주 조용히 변해갔다. 어머님은 더 이상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를 아는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 묻지 않으셨다. 그녀는 그저 아주 일상적인 것들을 물으셨다. 너희들 밥은 잘 챙겨 먹니? 늦게 퇴근하면 몸 좀 챙겨. 아버님은 이전보다 말이 더 적어지셨지만 지훈 씨가 집에 갈 때마다 일은 어떠냐? 힘들지는 않고? 라고 물으셨다.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아들이 자신이 선택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한 번은 부엌에 어머님과 나 둘만 있을 때 그녀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때 아가씨가 등을 돌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나는 설거지를 하며 미소 지었다. 모두가 다시 마주 앉아주셔서 다행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어쩌면 평생 단 하나의 교훈만 배우면 되는지도 몰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전보다 더 조용히 내 길을 계속 걸었다. 나는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도 그의 일에 개입하지도 않았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저녁에는 우리 둘이 오랫동안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의 차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알았다. 만약 그날 내가 그의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진작에 포기했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만약 그날 그가 충분히 인내심 있고 친절하고 유능하지 않았다면 내가 몇 번을 나섰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는 한 부장의 몰락이나 군중의 박수갈채로 끝나지 않았다. 아주 작은 것으로 끝났다. 각자가 자신의 올바른 자리에 서는 법을 배웠다는 것. 고개를 숙였던 사람은 고개를 드는 법을, 너무 높이 섰던 사람은 제대로 내려다보는 법을, 그리고 뒤에 섰던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말라는 것이다. 침묵 또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경멸이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관계는 두 사람이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나란히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견고해진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감정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아주 가깝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도 침묵했던 순간, 무시당했던 순간,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 일어섰던 순간에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황혼의 이야기는 화려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뿐입니다.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 듣는 이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매 영상이 끝날 때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